저는 서울 여의도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0 후반의 여성입니다. 어느덧 전 남편과 이혼한 지도 2년이 되어 가네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는 사실조차 실감이 나지 않지만 얼마 전 거리에서 우연히 어느 단골 손님을 마주친 순간 잊고 지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단골 손님은 바로 제 전 남편의 재혼녀였어요. 물론 지금은 그 사람과 또다시 이혼한 상태예요. 저와 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과 재혼했지만 아이 문제로 금세 갈라서게 되었죠. 주위에서는 그 여자를 마주치면 껄끄럽지 않느냐고 묻지만 오히려 저는 단 한치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음 한편이 시원해지기까지 했어요. 마치 대신 복수를 해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 남편과 이혼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고생을 겪었어요. 이혼 후에도 한동안 응어리진 감정을 떨쳐내지 못했는데 그분 덕분에 제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했어요. 서로의 집안도 평범했고 결혼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 예외가 있었다면 바로 시어머니의 보통 수준을 넘는 손주 집착이었죠. 아직 결혼도 하기 전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손주 이야기를 빼놓지 않으셨어요. 떡두꺼비 같은 손주만 낳아주면 며느리로서 그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는 말까지 하셨죠.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아이는 언제쯤 가질 거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이를 빨리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당시에는 어머니의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을 좋아했던 저였고 젊을 때 아이를 낳아야 키울 때 덜 고생한다는 말에도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도 아이를 빨리 갖기로 했고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는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손주를 향한 집착이 자리하고 있었죠.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저희 부부 사이에 임신 소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결과가 없자 점차 불안감이 밀려왔고 어머니는 점점 노골적으로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소식이 없냐? 몸이 허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보면 다들 며느리가 잘 만났던데. 그런 말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건강도 관리했고 운동도 꾸준히 했고 보약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아서 안 되는 거라며 질책하셨죠. 그럴 때면 정말 억울하고 서운했어요. 마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공부는 안 하냐고 잔소리할 때의 답답한 심정, 딱 그랬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편하게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급할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임신이 더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도 한 귀로 흘려듣고 그때부터는 임신에 연연하지 않기로 다짐했죠. 하지만 또다시 몇 달이 지나고 꾸준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불안감은 조급함을 넘어서 조금씩 공포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는 불임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슬그머니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가슴 졸이며 남편의 손을 잡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손끝이 떨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끝없는 긴장 그 자체더라고요.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의사 선생님은 제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신 편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그럼 내가 아니라 남편 쪽에 문제가 있는 걸까? 그렇게 병원에서 돌아온 뒤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용기를 낸 말이었어요. 나한테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니 혹시 모르니까 당신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제 말에 남편은 표정이 싹 변하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걸 뭐하러 검사해? 나는 멀쩡하다니까? 멀쩡한데 그런 창피한 검사를 왜 하냐? 제 말에 되도 않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확실하게 해두고 싶었던 것뿐인데 오히려 제 말을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는데 최소한 당신이랑 나 둘 중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말했지만 남편은 아예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멀쩡하다며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검사 받는 건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라며 펄쩍 뛰더라고요. 결국 저는 억울함과 답답함에 참았던 말들이 터져나왔어요. 자기 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일 수 있지만 건강이라는 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저 한번 검사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제 진심이 닿기를 바랬지만 남편은 그저 화를 내기 바빴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며 혹시 이미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검사를 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죠. 그 생각을 꺼냈더니 남편은 더 크게 반발하며 제가 자신을 모욕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이기적인 태도에 저는 점점 지쳐갔고 그 갈등은 시어머니에게까지 번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제 말을 시어머니께 전했는지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우리 아들을 불임이라고 몰아가? 너 미쳤니? 멀쩡한 애를 왜 그런 식으로 의심하냐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진단받았다고 혹시 모르니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자는 거였다고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문제 있는 며느리로 몰아붙이며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내 새끼한테 그런 거 없어. 문제 있는 건 너라고. 너. 그날 저는 정말 크게 다짐했습니다. 이 집안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겠구나. 모두 저한테만 원인을 찾고 제 말을 거짓으로 몰며 모멸감을 주는 이 상황은 단순한 오해나 갈등이 아니었어요. 분노로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는 제게 결국 시어머니는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냥 이혼해. 우리 아들 인생 더 망치지 말고. 이만큼 염치 없이 붙어 있었으면 됐잖아. 이혼, 그 한마디가 제게는 해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끝나고 있었던 관계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나는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명백한 의료 진단을 받았고 그것을 근거로 요청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된다면 법정에서도 저희 정당성이 인정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제게 불리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명예훼손이라는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며 저는 강단 있게 맞섰습니다. 너 공부 많이 했네? 이혼할 생각으로 미리 알아본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제게 잘못을 씌우려는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고 동시에 이제는 정말 끝이 보인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변호사를 찾아간 것도 법적인 절차를 알아본 것도 모두 억울함을 참다 못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무 문제 없다고 본인이 보증한다며 조용히 좋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손해본 시간과 돈을 보상하라며 우리가 함께 마련한 아파트에서 남편 몫을 더 떼어주라고까지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혼인 기간도 길지 않았고 명백히 유책 배우자는 제가 아니라 저쪽인데 왜 제가 보상을 해야 하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끝까지 우기면 어디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는 맞섰습니다. 억지 부리면 다 되는 줄 아는 태도,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 역시 시어머니와 다를 게 없었어요. 처음엔 사랑하는 사람이라 믿었던 그가 점점 제게 등을 돌리고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식어갔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결심했죠. 이런 집안,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엮이지 않겠다고. 그리고 끝까지 저를 물고 늘어진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애도 못 낳는 저런 애랑 결혼시키느라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다. 손해본 돈의 반이라도 받아야겠어. 저는 오히려 그 말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시어머니를 고소했어요.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보여주자. 가만 보면 시어머니는 자기 말이 곧 진리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논리나 사실보다는 기세로 밀어붙이는 데 능한 사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 모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결과는 역시 정상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큰 돌덩이가 하나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짓말 취급당하고 불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억울함을 이보다 더 명확히 씻어낼 방법이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 역시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결과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검사를 거부하고 발끈했던 걸 보면 뭔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면서도 중요한 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제야 비로소 제가 무엇과 싸우고 있었는지 명확해졌어요. 시댁은 검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악에 받쳐 욕설을 퍼붓고 제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난동을 피웠어요. 조작된 거라느니 거짓이라느니. 그 순간 다시 한번 고소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고소를 한 번 더 당해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심 없는 사과라면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찾아왔고 마지못한 표정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남편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그나마 제 감정의 일부가 정리되는 듯 하더라고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겐 충분한 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결국 저는 합의를 해주었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이혼 과정은 결코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았고 모욕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끝내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줬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켜냈고 억울함을 증명했고 함부로 누군가를 모욕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아듣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 일로 고개 숙이던 지난 시간은 끝났거든요. 지금의 저는 저 자신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혼 후 제 삶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었어요. 누구의 아내도 아닌,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었던 음식점을 제 친동생과 함께 차릴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무리 제가 그전부터 취미로 요리를 오래 해왔었고 특히 제 동생은 호텔 조리학과를 나와서 요리를 본업으로 삼고 있었지만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리 잡는 데에도 손님을 끌어모으는 데에도 하루하루가 고된 시간이었죠.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끌 수 있을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매일같이 했고 맛은 물론 서비스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의도라서 점심시간에는 길거리에 직장인들로 붐볐고 저는 어떻게든 그들을 전부 제 가게로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덕분인지 매출도 서서히 안정세에 접어들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명의 단골 손님이 제 인생에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등장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전혀 몰랐어요. 그저 활달하고 친근한 가게를 자주 찾는 손님일 뿐이었죠. 그녀는 저희 가게를 자주 찾았고 올 때마다 다른 남성과 함께였습니다.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제 동생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언니, 저 여자 손님 있잖아. 올 때마다 남자가 바뀌는 거 알아? 처음엔 그냥 지인이나 거래처 사람인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사람을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시대니까요. 누구를 만나든 얼마나 만나든 그건 각자의 삶이니까요. 저는 그저 우리 가게를 좋아해주는 손님이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그 손님도 밝고 다정한 성격으로 저와 종종 대화를 나눴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고맙다고 웃는 그녀를 보며 저 역시 정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종종 서비스도 챙겨주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며 들어온 낯익은 얼굴이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인 그녀와 함께 예전의 시어머니 그 지긋지긋한 얼굴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일행으로 왜 같이 들어오는지 순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3년이나 지나서 오랜만에 보는 재회였지만 저는 그녀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보자마자 미소 하나 없이 거만하게 쳐다봤고 이미 제가 이곳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온 눈치였습니다. 사실 이 근처에서 일하는 전 남편과 이전의 가게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제 가게 위치를 알고 어머니께 말했던 모양입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설마 아직도 저한테 볼 일 있으신가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내가 식당에 밥 먹으러 왔지. 너한테 뭐 볼 일이 있다고? 하며 얄밉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왔으면 자리를 안내해야 할 거 아니야. 마치 무슨 주인 노릇이라도 하는 듯 소리를 치더라고요. 장사고모고 진심으로 가게에서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당신한테 밥 팔기 싫다고 이 가게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도 계셨고 괜히 장사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었기에 꾹 참았습니다. 그녀를 자리에 안내하려는 순간 품에 안고 있던 포대기 속 아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주, 아이고 예뻐라. 조금만 참아. 할미가 밥 먹고 집에 갈게. 며느리 너도 이리 들어와라. 너는 무슨 이런 가게를 맛집이라고 그러니? 그리고는 아기가 있으니 조용한 방으로 안내하라며 큰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아기는 바로 그 손님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던 겁니다. 순간 세상은 정말 좁다고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게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그들이 내 인생에 끼어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무너지고 울던 그 시절의 제가 아닌 스스로 삶을 일으켜 세운 지금의 나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침착하게 자리를 안내했고 웃음 한 점 없는 얼굴로 다시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들의 존재는 제게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그저 한편의 지난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걸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를 보며 저는 눈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손주하며 입이 귀에 걸린 예전 시어머니의 그 말에 눈길이 자연스레 아기에게 향했지만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자꾸 들었어요. 아무리 돌도 안 지난 아기라지만 아이의 아빠인 전 남편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제 표정을 시어머니가 놓칠 리 없었죠. 곧바로 저를 흘겨보며 얄밉게 웃더니 말 한마디를 툭 내뱉었습니다. 너는 왜 남의 손주를 그렇게 빤히 보니? 자기가 못 낳은 아이를 보니까 싱숭생숭해서 그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녀가 왜 이 가게를 찾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손주를 자랑하러 온 것, 그 한 가지 목적이었죠. 그녀는 제가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그토록 원해도 갖지 못했던 아이를 다른 여자가 낳아줬다는 사실을 제 눈앞에서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유치한 감정에 휘둘릴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모든 상황이 기이하고 우습고 또 처연한 감정이 들 뿐이었어요. 한때는 저도 저 자리에 앉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가족 행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손님과 사장으로 단골과 주방장의 거리로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다시 한 번 말을 뱉었어요. 그래서 부럽니? 솔직히 말해봐. 새 며느리는 너보다 어려서 그런가? 한 번에 임신도 되고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나한테 안겨줬다니까. 역시 문제가 있었던 건 너였던 거야.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욱신거렸습니다. 애써 꾹꾹 눌러놓았던 기억들이 다시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요? 하나도 안 닮아서 그 사람 아이인 줄 몰랐네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손주야. 자기가 애도 못 낳으니까 남의 손주 보고 배 아파서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또다시 저를 불임녀로 몰아붙였습니다. 마치 고장난 테이프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했죠. 그리고는 뜬금없이 누군가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시원시원한 아가씨인지 몰라. 너랑은 비교도 안 돼. 그러니 이렇게 금방 아이도 생기고
우리 손주도 안겨준 거지. 예전 시어머니는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며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기라서 아직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코며 눈썹이며 우리 아들이랑 똑 닮았어. 커가면서 더 판박이처럼 될걸? 정말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엔 정말 단 한 군데도 전 남편을 닮은 모습이 없었어요. 어쩌면 제 직감은 이미 그 실체를 눈치채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품에 안은 아이,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과연 전 남편이 맞기는 했을까요? 그날 이후로 예전 시어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손주 자랑은 기본이고 이젠 대놓고 제 뒷담화까지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엄마가 옆에 있는 자리에서도 말이죠. 참 다행이야. 이혼하길 천만다행이지. 안 했으면 우리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죽을 뻔했잖아.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돈만 뜯어가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현실이 맞나 모멸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어요. 나 혼자도 아니고 제 동생과 엄마 앞에서 그런 망신을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더는 참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얼마 후에 또다시 그 집안 세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가게 근처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 단골 손님으로 자주 찾아왔을 때도 항상 남자가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그 여자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쪽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일전에 일이 있어서 그런지 황급히 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 가게 영업을 끝내기 직전에 다급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와 케이크를 들고 와서 제게 건네며 아까 낮에 본 건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제게 사정을 했고 저는 그저 조용히 넘기기로 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그 아이가 전 남편 아이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그녀의 모습, 매번 볼 때마다 바뀌던 남자들. 그리고 그날 낮에 마주쳤을 때 어색한 표정까지 그 모든 게 증명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데 시어머니는 바보처럼 그 아이를 진짜 손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여자는 제 가게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만큼은 끊임없이 찾아왔고 끊임없이 저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친정엄마가 가게에 온 바로 그날 시어머니는 더 대놓고 저를 조롱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못된 예전 며느리, 불임, 내 아들한테 돈 뜯어간 여자 라는 식의 비열한 험담을 쏟아냈죠. 아니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뻔뻔하게 돈까지 뜯어가고 말이야. 새 며느리는 얼마나 착한지 우리 아들이랑 쏙 빼닮은 손주까지 낳아줬다니까. 말끝마다 우리 아들 닮았다를 반복하는 그 말들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제게는 차라리 슬퍼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 손주가 아니에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고 그 사실도 모르고 혼자 신났구나 싶어서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 왜 실실 웃어? 정신줄이라도 놓았냐? 그렇게 쏘아붙이는 시어머니를 그냥 놔둘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요? 아니요, 그건 착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 저랑 우리 엄마 들으라고 하신 거 맞죠?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뻔뻔한 표정으로 태연하게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뭐가? 난 그냥 내 손주 얘기한 건데 왜 또 부러워서 그래? 저는 정면으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전 남편 아이가 아니잖아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쪽에선 수군대는 손님들, 그 곁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엄마. 그리고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시어머니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아무리 손님 행세를 하셔도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남의 인생에 함부로 침뱉는 행동들 이젠 안 참습니다. 이번엔 진짜 법적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끝내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도 고소했고 합의도 해줬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군요.
그렇다면 이제 법이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시간입니다. 그 아이는 정말 전 남편의 친자 맞아요? 이 한마디로 시작된 그날의 충돌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 무슨 소리야? 너가 애 못 낳는다고 남들도 똑같을 거라 생각한 거니? 그러니까 너가 내 아들한테 버림받은 거야. 병원에서 받은 정상 진단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불임 환자로 몰아붙였던 전 시어머니.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결국 무릎 꿇고 싹싹 빌며 합의까지 받았던 일을 잊은 듯 예전 시어머니는 그 일을 다시 들먹였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척하는 저 역겨운 얼굴에 진실을 알려주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졌어요. 어머님, 정말 그 애가 본인 아들이랑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주변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열이면 열, 하나같이 안 닮았다고 할걸요? 그리고는 바로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가게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녀의 새며느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남자들을 바꿔가며 우리 가게에 들렀던 그날들의 기록을 혹시 몰라서 미리 따로 저장해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떡두꺼비 손주의 진실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했으니까요. 애초에 조작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에요. 저랑 결혼 생활 동안 아무 일 없던 아들이 재혼을 하자마자 애가 생겼다는 게 조작 아니겠어요? 그 아이 어머님 친손주 아니에요. 며느리분께서 직접 와서 부탁했거든요. 다른 남자들이랑 온 거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나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어도 되는 줄 알아? 시어머니는 점점 흥분했고 결국 소리를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머리끄덩이를 잡힌 채 서로 뒤엉켰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호하려 달려들었고 동생은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가게에 있던 손님들은 그 모습에 경악했고 가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말릴 수밖에 없었죠. 경찰서에서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마지막 경고를 날려주었어요. 어머님, 예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친자 확인 검사 꼭 받아보세요. 제가 증거 없이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 순간 경찰서에서 다시 폭주할 듯 소리를 지르며 일어선 시어머니였고 저희가 2차전이 터지기 직전 문이 열리며 전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그 사람은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더니 엄마, 그만해요. 제발 좀. 하며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 한켠이 묘하게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추한 꼴인가 싶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 불리던 사람들과 경찰서 바닥에서 머리채를 잡으려고 싸우는 이 현실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씁쓸하고 우스웠습니다. 그 검사 결과 내 거 아니야? 친구 걸로 검사했어.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그대로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고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불임일까봐 겁이 났어. 남편은 결국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바라는지 뻔히 알고 있으니 혹시라도 검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 뒤가 두려워서 친구를 병원으로 불러 검사를 대신 받았다 하더라고요. 진실은 그렇게 의외로 허무하게 드러났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가게에 찾아와서 가게 CCTV 영상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했어요. 이혼 소송의 증거로 써야 한다. 그 아이 진짜 우리 아들 아이가 아니더라. 떡두꺼비는 무슨... 이미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우리 손주라던 아이가 결국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는 사실. 새며느리는 본인도 몰랐다면서 오리발을 내밀었고 누구의 아이인지 기억도 안 난다며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이제 와서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증거는 제 손에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였죠. 저는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한테 먼저 사과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와서 무슨 자격으로 부탁하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태도를 바꾸기는커녕 또다시 나를 세웠습니다. 이게 다 네가 저주해서 그런 거야. 우리 아들 인생 망한 거 다 너 때문이잖아. 그 말에 저는 천연덕스럽게 눈앞에서 CCTV 영상을 지워버렸습니다.
전부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세요. 제 행동의 분을 참지 못한 시어머니는 또 가게에서 난동을 부렸고 또다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가게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그녀는 경찰 손에 이끌려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 내가 잘못했다. 이젠 우리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야. 라면서 저한테 싹싹 빌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음 한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언젠가 내가 마음을 풀 수도 있겠지. 그땐 그 영상을 다시 복구해서 꺼내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먼저 반성하고 진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 아무리 애원해도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라면 그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니까요.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며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마른 마음에 그르시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 무덤을 자기 입으로 파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이 식당은 저희 할머니 때부터 대를 이어 내려온 곳으로 온 가족이 함께 땀 흘리며 정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의 터전이기도 하지요. 동네 식당이지만 규모도 제법 있어 오랜 시간 단골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식당의 인테리어나 구조는 소박하지만 오히려 손님들께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옛 정취를 느끼신다며 좋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지키기 위해 늘 애쓰고 있어요. 저 또한 어릴 적 부모님께서 땀에 젖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시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공간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하나의 추억이자 삶의 뿌리 같은 존재이죠. 감사하게도 그런 정성과 노력 덕분인지 요즘처럼 자영업이 어렵다는 소문이 자주 들리는 와중에도 저희는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스스로 이뤄낸 삶이기에 더 값지고 자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항상 제게 그러셨어요. 스스로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요. 저는 그 가르침 덕분에 몸이 고단해도 늘 성실하게 살아왔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제 삶에 만족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더군요. 결혼을 하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런 삶에 대한 태도 차이로 인해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남의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자기 몫에만 충실한 편이었지만 남편과 시댁 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의 형편을 부러워하고 자신들이 받는 걸 당연히 여기는 듯한 태도도 종종 보였어요. 결혼 생활 내내 그런 차이로 마음이 상했던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억울했던 건 제가 시댁에 소홀히 한 적도 없었다는 점이에요. 절대로 제 친정만 챙기지 않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공평하게 마음을 쏟고자 애썼습니다. 남편이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저 역시 그 마음을 존중해주고 싶었거든요. 남편과 결혼한 이상 시댁 역시 나와 법적으로 얽힌 가족이고 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저는 연애 시절부터 남편의 집안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은퇴하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남편 역시 본인 월급에서 큰 부분을 부모님께 드리고 있었지요. 저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어느 집안이나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시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시어머니도 여러 식당을 전전하며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남편과 시누이까지 장성시킨 것을 보면 그 나름의 노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결과가 넉넉하든 아니든 자식 키우는 일 자체가 얼마나 헌신적인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서 시댁에 어떤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형편껏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시부모님께서도 며느리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점을 민망해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시댁이 며느리에게 손 벌리려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런 점에서 제 시댁은 양반이라 여겼습니다.
신우이는 저보다 2살 어렸고 20대 초반의 아이가 먼저 생겨 급하게 결혼한 케이스였어요. 저희가 결혼할 쯤에는 벌써 결혼 10년 차였고 아이도 셋이나 있었습니다. 역시나 형편은 좋지 않았고 아이 셋을 돌보다 보니 신우는 직장 생활로 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늘 피곤해 지쳐있는 모습이었지요. 그런 사정 때문인지 시댁은 늘 어수선하고 분주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신우의 아이 셋이 온 집안을 쿵쾅거리며 뛰어다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시댁 식구들과 결혼 관련 이야기를 차분히 나눌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신우는 자기 밥 먹기 바빠 보였고 아이들을 제지하려는 모습도 없어서 조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신우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저는 그 시선을 보며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이 가족도 나름의 애환과 사연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겠죠? 아유, 얘 천천히 좀 먹어. 너 그러다 체하겠다. 시어머니의 말에도 신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먹을 새가 어디 있어. 애새 키우려면 이럴 때 한 술이라도 빨리 입에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런 진수성찬이 언제 있었나? 사실 평소엔 맨날 서서 밥 먹는다니까? 어머님은 그런 신우를 보며 아이고, 손주들 키우느라 내 새끼 다 축나네. 라며 투덜대고 남는 거 갈 때 싸줄 테니까 천천히 좀 먹어. 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기본적인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어요. 그런 딸의 모습을 그저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이분도 속이 참 복잡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감 앞인데도 신우이는 전혀 긴장감 없이 편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이걸 가족처럼 편하게 대해주는 거라서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지, 처음부터 선 넘는 건 아닌가 걱정해야 할지 참 헷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나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잠깐 스치기도 했지요.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애초에 저는 아이를 셋이나 낳을 생각은 없었고 결혼 이후에도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으니까요. 나랑은 다른 인생이라며 애써 구분지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날 시댁에서 본 풍경만으로도 제가 결혼 이후에 어떤 기대를 품는 건 스스로에게 웃긴 일이었습니다. 시댁에 무언가를 바라거나 바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남편 역시 그런 형편 속에서 자라왔고 결혼을 위해 따로 많이 모아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혼집은 무리하지 않고 전세로 시작하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둘이 힘을 합쳐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니 매매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쪽에서 마련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제가 일하며 모아둔 적금에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남편이 괜히 미안해할 것을 생각하니 그냥 마음 편히 쓰기로 했어요. 이미 저를 위해 늘 미안해하던 사람이었고 더는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함께 살아갈 집인데 제 돈이라고 아까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셋집을 알아보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을 때 뜻밖의 손길이 다가왔어요.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 사람이랑 이미 다 얘기했어요. 우리끼리 힘으로 결혼 준비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렸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그래도 자식 시집 보내는데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니? 딸을 아끼는 마음은 역시 말릴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많은 감정이 오가는 일인지 그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염려도 되었죠. 시댁 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 친정에서만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혼 준비 내내 남편은 제 앞에서 풀이 죽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좋은 걸 해주지 못한다고 미안해하는 그의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들어가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셨지만 그럼에도 시댁 쪽에선 전혀 손을 보태지 못하는 현실이 남편에게는 부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어느 날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우리 딸 신혼집은 자가로 시작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쪽 형편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린 전혀 개의치 않아. 솔직히 그런 아버지의 심정이 너무나 이해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공주처럼 아끼고 우리 딸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남자 아니면 절대 못 보내. 라고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지금의 남편은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티를 내진 않으셨지만 마음속에선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렵게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의외로 시어머니께서는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아이고, 사돈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야 감사하지. 우리가 형편이 못돼서 못해드리는 게 마음에 걸리기는 해도 사돈 입장에서도 딸 시집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여간 마음에 걸리셨겠네. 그래도 우리 애가 형편이 안 되니 너희 쪽에서 집해주시는 거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소 민망해하셨지만 말끝에 살짝 올라간 입꼬리는 감출 수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 쪽에서 더 많이 해드리는 걸 껄끄러워하시기보다는 아들이 자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는 사실이 기쁘신 듯했습니다. 평생 전세살이만 하셨던 두 분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자부심이셨을 테니까요. 쓸데없는 자격지심 없이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고 친정 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친정 부모님은 저희 부부를 참 많이 챙겨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은 제법 이름난 식당을 하고 있어서 저와 남편 모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은 서로 출근하느라 건너뛰기 일쑤였고 퇴근 후에는 늦은 저녁을 준비하느라 늘 피곤에 절어 있었지요. 그런 저희를 안쓰럽게 여기셨는지 친정엄마는 반찬이 떨어질까봐 바리바리 싸주시곤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냥 식당에서 먹는 반찬 조금만 싸주셔도 충분한데. 너 좋아하는 거 몇 개랑 정서방 좋아하는 거 몇 가지 더한 것뿐이야. 별것도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별거 아니에요. 엄마 잘 시간까지 줄여가며 반찬하신 거 다 티나요. 저는 엄마 손에 들린 반찬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식당 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음식 장만은 물론 장사 준비와 정리까지 전부 하시려면 잠자는 시간조차 아껴야 했을 테니까요. 어릴 적부터 저희 부모님은 하루에 6시간 이상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몸살을 앓으셔도 가게 문을 여는 날이면 어김없이 일터에 나가셨고 한 달에 겨우 한두 번 있는 휴무일마저도 반은 시장 일이나 손님 접대로 소진되기 일쑤였죠. 그렇게 고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시집간 딸 밥상까지 챙기시려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눈물 없이 밥을 먹기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다 커서 결혼한 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자식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참 뭉클한 기분이었어요.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제 자신이 아직도 부모님께 많은 걸 받고 있다는 현실에 괜스레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 정성이 가득 담긴 반찬들엔 인삼과 한약재, 들깨나 각종 견과류 같은 보양 재료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재료값만 따져도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단 한 번도 아깝다는 말씀 없이 오직 저희 부부의 건강만을 바라며 음식을 준비하신 엄마의 손맛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굳이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것과는 별개였어요. 부모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정성에 보답하려면 그만큼 자식도리도 다하고 싶었습니다. 저희한테 주시는 반찬값만 따져도 한 달에 100만 원은 훌쩍 넘겼을 거예요. 더운 날엔 더운 날대로, 추운 날엔 또 추운 날대로 저희 부부 체력 떨어질까봐 챙겨주신 특식들까지 생각하면 때로는 몇백만 원어치를 저희에게 쏟아부으셨던 때도 있었겠지요. 그런 귀한 걸 받아먹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입만 싹 씻는 건 사람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제 월급과 살림살이를 고려하면 더 드리기 어려웠지만 그것마저도 드리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물론 친정만 챙길 수는 없었죠. 결혼은 양가의 만남이니까요. 시댁도 형편이 좋지 않았기에 남편과 상의를 해서
시댁에도 같은 금액을 생활비 겸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친정과 시댁 각각 50만 원씩. 양가 합해 월 100만 원을 지출하는 셈이었기에 저희 부부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균형이라 믿었습니다. 뭘 우리한테까지 보내니? 나나 네 아빠나 이런 거 바라고 챙겨준 것도 아닌데. 그래도요, 엄마.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엄마가 해준 것들을 받아먹어요. 정서방하고도 다 얘기된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니까 자꾸 사양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세요. 자꾸 이러시면 제가 더 민망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엄마는 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허리가 휠 정도로 바쁘게 일하시면서도 딸과 사위의 고생을 염려하시던 분이셨고 자식이 피땀 흘려 번 돈 받는 게 마음에 걸리신다며 늘 부담스러워하시던 그 따뜻한 눈빛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정도도 사실은 많이 양보한 셈이라고 생각했어요. 친정에만 잘했다가 괜한 시댁의 시선을 받을까 염려돼서 늘 공평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렇다고 속마음까지 같을 순 없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어느 쪽도 소홀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댁 쪽에서는 그런 제 마음을 잘 몰라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더 힘든 형편이기에 이해하려고는 했지만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는 저로서도 반복되는 돈이 없다는 말씀은 솔직히 듣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용돈뿐 아니라 명절이며 각종 집안 행사에도 따로 챙겨드리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도 저만 보면 한숨과 함께 슬금슬금 돈 이야기를 꺼내시곤 했습니다. 평생 서서 일만 해서 그런가? 이제 몸도 고장이 난 모양이네. 이래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 싶어.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서글픈 팔자야. 참 서글픈 팔자. 처음엔 그 말이 참 안쓰럽게 들렸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분이니 그저 위로해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몇 번 겪고 나니 그 말은 돈 좀 줘라는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눈치가 빠르지 않은 사람도 자꾸 반복되니 눈치챌 수밖에 없더라고요. 게다가 평생 서서 일한 것이 어디 시어머니뿐이겠습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 역시 그날도 쉬지 않고 식당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께서 은근슬쩍 일손을 줄이시고 집에 있는 날이 많아지시는 걸 보면서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의 당부를 따라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저울로 잰 듯 정확히 나눌 수는 없는 일이더군요. 한쪽에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식 걱정뿐이시면서도 그 얼마 안 되는 용돈을 받으실 때마다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부모님이 계신가 하면 한쪽에서는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으면서도 늘 아쉬운 소리만 하시는 시댁 어른들이 계시니 이게 과연 끝이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며 저도 막막하고 답답해지곤 했습니다. 신혼 초까지만 해도 시댁 형편 탓에 남편이 제 눈치를 조금은 보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가에 똑같이 50만 원씩 용돈을 드린다는 이유로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더군요. 아니, 우리 집에도 매달 용돈 들어가잖아. 똑같이 장인 장모님한테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얘긴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좀 다르잖아. 우리 집에서 가져다 먹는 반찬만 해도 그게 도대체 얼마짜린데. 그걸 단순히 돈으로 똑같이 계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제가 이렇게 말을 꺼내면 남편은 대꾸할 말이 없는 듯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도 이내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며 그의 속에도 불만이 쌓였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만까지 제가 감싸 안을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자기네 집보다 우리 엄마 반찬을 더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는 남편을 보면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는 늘 애틋하고 미안한 마음이 느껴졌지만 시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리감이 들었어요. 그런 감정의 편차는 결혼 생활 내내 차곡차곡 쌓여갔고 점점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보내드린 용돈으로 술을 마시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며느리 앞에서 부부싸움까지 벌이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평생을 공사장에서 일하신 분들이니 힘든 몸을 술로 버티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있는 자리에서까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시어머니와 바락바락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저도 어느덧 결혼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 무렵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파견 발령을 받게 되었죠. 출퇴근 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길어져 버렸습니다. 차가 없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고 매일을 그렇게 출퇴근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전에는 남편과 제 직장 사이 중간쯤에 신혼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각자 20분 남짓의 거리로 출퇴근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파견 근무가 시작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거의 몇 배로 늘어난 셈이니 난감하고 지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렇게 구불구불 출퇴근을 해보니 정말 몸이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주말에 친정 식당에 반찬을 가지러 들렀더니 저를 본 엄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얘야, 이게 꼴이 뭐니? 고작 일주일 만에 살이 쏙 빠졌네.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이다. 갑자기 파견이 결정된 거라 준비도 못했어요. 차라도 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뭐 당분간 고생 좀 해야죠. 장모님, 저번에 먹은 것 저리 맛있던데 그것 좀 더 주세요. 항상 저를 걱정해 주시던 부모님 앞에서 저는 결국 또 푸념을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그 옆에서 목돈 들어갈까 싶어 조심스레 화제를 돌리던 남편의 모습이 괜히 더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께서 차 한 대를 몰고 제 집 앞으로 등장하신 겁니다.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웬 차예요? 가만 생각해보니 이건 아무래도 아니다 싶더라. 너 그 거리 출퇴근하려면 차가 없이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식당 휴무일이라 아빠랑 중고차 매장 가서 바로 골라왔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새 차로 해주고 싶었지. 근데 요즘 보니까 새 차는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급한 대로 1년밖에 안 된 상태 좋은 중고차로 골랐어. 말이 중고차였지 상태도 좋고 정말 새 차처럼 보이더라고요. 차도 경차처럼 작은 게 아니라 커다랗고 튼튼해 보이는 SUV였기 때문에 차값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저희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차를 결제하셨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이게 돈이 다 얼마야? 우리가 딸내미한테 용돈까지 받았었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엄마는 그렇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결혼 후에 매달 꼬박꼬박 드렸던 50만 원의 용돈을 두 분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두셨던 거였습니다.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냥 쓰지 그러셨어요. 너한테 받은 건데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쓰니? 내 새끼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그 말씀을 들으니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50만 원이라는 돈이 제 부모님께는 얼마나 소중하고 무거운 정성이었는지 그제야 더 깊이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모은 돈이 아무리 쌓였다 한들 자동차 한 대 값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을 겁니다. 결국은 그보다 한참 더 큰 돈을 보태셔서 차를 마련하신 것이었지요. 시댁에 비해 친정에서 받은 게 너무 많다고 이미 마음이 무거웠던 터에 차까지 덜컥 받게 되니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뒤섞여 울컥했고 저를 다정히 토닥이시던 부모님의 손길에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거 없어, 우리 딸. 새 차도 아니고 고작 중고차 하나 해줬다고 우리 딸이 이렇게 눈물까지 보이네. 감사해요, 엄마, 아빠. 정말 두 분 아니면 누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부모님께 정말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그날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정말 평생 더 잘해드려야지. 이 마음은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시댁과 남편의 태도에 지쳐 속상했던 감정들이 우리 부모님의 크고 따뜻한 사랑에 그만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남편 역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차를 뽑아주신 사실을 듣고는 놀라움과 함께 부러움이 고스란히 얼굴에 묻어나왔지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 차가 중고로 사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그냥 뚝딱 해주시다니.
여전히 남편에게 남아있던 서운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저렇게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께 뭔가를 드리는 쪽이지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은 기대하기 어려울 테지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 저 사람도 참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친정 부모님 덕분에 출퇴근길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몸이 편해진 것도 컸지만 무엇보다 나는 사랑받는 자식이라는 마음의 힘이 생긴 게 더 컸습니다. 그 차는 제 첫 차이기도 했고 부모님이 주신 차였기에 아끼고 또 아끼며 타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 차를 시어머니가 탐내기 시작하셨을 때는 정말이지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차를 뽑아주신 바로 그 다음 주말에 시댁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쩐지 남편도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시댁에 가자고 하더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앞에서부터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계셨습니다.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뭐 하나 따져야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너 집에서 차 뽑아줬다며? 그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차를 뽑아줬으면 뽑아준 거지 그게 왜 시어머니가 저한테 저런 식으로 따지고 들 일인가 싶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 차를 시어머니 지갑에서 꺼낸 돈으로 산 줄 알겠더군요. 게다가 결혼 이후 저는 시댁에서 제대로 받은 것 하나 없었습니다. 매달 용돈만 꼬박꼬박 보내면서 시어머니 생신이면 선물과 현금도 빠짐없이 챙겼고 반대로 제 생일은 전화 한 통으로 대충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서운함이 적지 않았는데 제가 친정에서 차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흘겨보며 복도 많다는 식으로 말하니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받았어요. 요즘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걱정되셔서 해주셨어요. 저한텐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쏘아붙이듯 말하셨습니다. 넌 참 복도 많아. 조금 징징대면 차까지 뚝딱 사주는 부모도 있고 말이야. 그 말에 담긴 시기와 질투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식한테 차까지 턱턱 사주는 부모라면 용돈도 필요 없겠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양반들한테 뭐하러 돈을 보내? 이제부터 친정에 보내던 용돈은 그만하고 그 돈은 전부 우리 쪽으로 보내. 이번 달부터는 사돈한테 보낸 것까지 우리한테 보내라고.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립니까? 저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으셨던 건가요? 사실 제가 친정과 시댁의 균형을 맞추려고 용돈을 공평하게 드린 것도 어디까지나 저희 배려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인격자이시기에 시댁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조심스레 맞춰온 거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친정에 주던 50만 원까지 시댁으로 보내라니요. 그럼 결국 한 달에 100만 원을 오롯이 시댁에 보내라는 말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용돈에 이어 차까지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는 당분간 우리 딸이 타고 다니자. 요즘 문화센터에 강의하러 다니잖아. 늦은 시간에 버스 타기 무섭다고 하던데 잘 됐네. 이건 정말 염치 없는 요구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정말 아니죠. 그걸 왜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친정에서 저희에게 해주신 게 얼마인데요. 몸에 좋으라고 보양식이며 음식이며 해주신 것만 해도 수천만 원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그걸 다 제쳐두고 이제 와서 그 돈까지 어머님께 드리라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제 말에 발끈한 시어머니 앞을 남편이 막아서며 중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틀린 말 하셨어? 그리고 솔직히 당신 친정은 식당도 잘 되고 우리 집보다 훨씬 여유롭잖아. 그런 집에 굳이 용돈 드릴 필요 없잖아. 더 필요한 쪽이 조금 더 쓰면 되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싶었죠. 정말 배은망덕하네.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을 처먹을 때는 그렇게도 잘 먹더니 은혜 갚을 땐 입 싹 씻고 모른 척해? 이 와중에 내 편은커녕 어머님 편만 드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속에 쌓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같은 식구끼리 사정 다 알면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차만 해도 그래요. 당신네 집 사람들은 여태 차 없이도 잘만 살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제가 걱정돼서 해준 건데 당신들한테 그걸 넘기라고? 신우가 차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필요하면 당신네가 해주세요. 왜 제 차를 넘기라 말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그제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놀란 듯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반항을 했더니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솔직히 당신네 식구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놓고 뭘 해줬습니까? 나한테 생활비 타 쓰고 돈 없다며 용돈 받아 쓰고 반찬까지 받아먹고 생색내기만 했지. 이제는 제 부모님이 해준 차까지 넘보는 그 염치 없는 태도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 지긋지긋한 현실이 이제서야 제대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드디어 결심을 굳히게 되었어요. 됐습니다. 저 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 그만둘게요. 그리고 당신하고도 이혼이야. 바로 서류 준비할게. 이혼이라는 말에 두 모자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 후 저는 남편을 놔두고 혼자 시댁을 나왔고 남편은 저희 집 현관문 앞에서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시간만큼 확실하게 끝내야 했거든요. 이혼 준비는 곧바로 시작했고 남편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희 집에 알게 모르게 들어간 돈, 우리 부모님한테 받아먹은 반찬값 다 계산해서 청구서 보낼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우리 부모님이 내게 준 차까지 뺏으려 했던 일은 그거 협박죄로 넘어가기 전에 당신 어머니부터 나한테 제대로 사과하라 그래. 그 문자에 남편은 황급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받은 거 모른 척한 거 미안해. 용돈도 차 얘기도 다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하지만 그건 늦은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남겼고 그 덕에 깔끔하게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었죠. 결국 결혼 생활 내내 제 쪽에서 들어간 돈이며 감정이며 무엇 하나 작지 않았기에 이혼 과정도 제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집은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제 명의 집이니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서 본가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들이 지금껏 공짜로 누리던 것을 약간 회수했을 뿐인데 참 많은 걸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저 제가 너무 호구였던 거죠. 이혼으로 모든 관계를 정리한 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기 전에 끝낸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는 다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집안일을 돕고 가족들과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행복인지 저는 지금 진심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